독일의 비밀병기 V2. 독일 과학기술의 총화로서 우주 탐사 시대를 연 초석이자 가공할 만한 무기이기도 했다. 우주여행이란 인류의 꿈은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욕에 의해 변질되고 말았다. 당시 독일군은 슈퍼 무기에 대한 관심이 대단했습니다. 거의 광적이었죠. 10여 년간의 연구 끝에 만들어진 V2 로켓. 그 정교하고 복잡한 기계의 이면엔 잔악한 독일 나치스 희생자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다. 우주 비행의 꿈이자 전쟁의 도구였던 V2의 역사를 알아본다. (1944년 9월 8일) 런던 서쪽 교외의 치스윅에 그야말로 우레와 같은 폭발이 일어났다. 뒤이어 후폭풍이 치솟아 올랐다. 이 폭발로 깊이 3m, 너비 9m 크기의 웅덩이가 파였다. 3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입고 20여 채의 가옥이 소실됐다. 16초 뒤에는 북서부에 있는 에핑에 또다시 폭발이 일어났다. 이 공포의 현장은 지난 2달 동안 런던 시민들이 날마다 겪어온 히틀러의 복수의 무기를 떠올리게 했다. 날개가 달린 형태의 V1 미사일은 작지만 위력적이었다. 공기 흡입식 엔진의 소음이 들려오다가 한동안 소리가 사라지고 난 뒤에 어김없이 폭발이 일어났다. V1 폭격은 1944년 여름에 최고조에 달하다가 연합군이 독일군의 발사기지가 있는 프랑스와 벨기에로 진격하면서 주춤해졌다. 런던 시민들은 희망의 빛을 되찾았다. 길고 긴 시련이 끝나는 듯했다. 그러나 폭격은 다시 시작됐다. 아무런 경고도 없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갑작스런 폭격에 런던 시민들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영국군 정보부에서는 상황을 짐작하고 있었다. 히틀러의 최후의 로켓 무기 V2. 암호명 빅벤으로 알려졌던 이 무기가 드디어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개발에만 10여 년이 걸린 이 로켓 폭탄이 런던 지역을 뒤흔든 사건은 전쟁 무기의 새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독일의 탁월한 기술력은 1918년부터 1939년 사이에 러시아와 독일에서 붐을 이루었던 로켓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계기가 됐다. 로켓의 선구적 이론가인 헤르만 오베르트의 영향으로 1926년 독일에선 아마추어 연구자들이 우주여행협회를 결성해 우주 탐사라는 원대한 꿈을 추구했다. 당시 독일인들은 이와 같은 색다른 것에 이끌리기 쉬운 상태였습니다. 1차 대전에서 패하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좋은 연구거리가 등장한 겁니다. 새로운 기술에 의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는 거죠. 우주여행협회는 액체 연료 로켓의 개발을 추구했다.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전락한 고체 연료 로켓에 비해 진지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협회에서 개발한 로켓이 사람들의 환성 속에 발사 시범을 보일 때 독일 군부에서도 민간 로켓 연구자들의 활동을 은밀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독일군 포병의 화력 개발 참모였던 칼 베커 대령은
예전부터 고체 연료 로켓에 화학 무기를 장착하는 방안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지휘부에서는 여전히 대형 야포를 선호하는 입장이었다. 베커 대령은 기존 포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그는 프랑스 파리에 주둔했는데 거기에는 파리 주변 120km까지 공격할 수 있는 초대형 포가 있었다. 하지만 실제적인 효과는 없었다. 칼 베커는 두 가지 문제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화학 무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액체 연료였습니다. 이 문제들이 해결되면 획기적인 발전이 가능했으니까요. 말하자면 탄도미사일 같은 거죠. 독일군은 1919년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중화기 개발이 제약을 받고 있었지만 로켓에 관한 사항은 조약에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게 로켓 개발의 근본적인 요인은 아니었다. 이에 대해 거의 모든 역사책마다 언급되는 해석을 보면 로켓이 베르사유 조약에 금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군이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신무기를 개발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독일군은 이미 베르사유 조약을 휴지 조각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베커 대령은 아마추어들이 로켓 연구를 공개적으로 과시하는 게 신경에 거슬렸다. 기습적인 전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로켓 병기가 철저한 보안 속에 개발돼야만 했다. 1932년 6월 독일 우주여행협회는 베를린 근교의 쿠머스도르프 사격장에서 비밀리에 로켓 발사 시범을 보였다. 이곳이 독일군의 로켓 병기 개발의 거점이었다. 시범은 실패였다. 하지만 의미가 있었다. 액체 연료 로켓 개발은 군의 철저한 감독 하에서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증명됐다. 또한 베르너 폰 브라운이 독일 로켓 개발의 최전선에 나서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폰 브라운은 새로운 기술에 흠뻑 빠져 있었고 특히 천문학과 우주여행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관심뿐 아니라 아주 뛰어난 과학자이자 엔지니어로서 수학적 재능과 과학적 연구 능력이 대단한 천재였습니다. 독일군은 프러시아 귀족 출신의 이 젊은이에게 응용 물리학을 계속 연구하도록 지원해 주었다. 폰 브라운은 아마추어 로켓 연구 모임을 떠나 보다 현실적이고 자금이 풍부한 독일군의 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1932년 말경 독일은 대량 실업으로 인해 정치적 혼란과 사회 불안이 야기됐다. 거리 곳곳에서 폭력 시위가 발생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존망의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1933년 1월 30일 폰 브라운이 독일군의 로켓 개발에 참여한 지 몇 달 뒤에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 총통이 됐다. 나치스 정권은 거침없이 권력을 장악했다. 독일군 수뇌부는 나치스 돌격대를 탐탁치 않게 여겼을지 모르지만 베커 대령으로선 골치 아픈 존재인 아마추어 로켓 연구자들의 싹을 잘라낼 기회를 얻은 셈이었다. (1934년 4월) 조셉 괴벨스는 로켓 개발에 관한 한 군사적 목적이든 기술적인 내용이든 간에 공식적인 거론을 일체 금지해버렸다. 대중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랫동안 그들에게 신기한 볼거리를 제공해준 아마추어 로켓 연구자들은 완전히 사라진 셈이다.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쿠머스도르프 비밀 실험장에서 탄도미사일이 개발됐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폰 브라운이 조립이란 뜻의 아그레가트, 일명 A1을 만든 것이다.
A1은 비록 발사에 실패했지만 그 후속작인 A2는 기존의 아마추어 로켓 기술을 완전히 뛰어넘었다. 1934년 12월에 2기가 발사됐다. 로켓 발사 관계자들은 북해의 보루쿰 섬이 발사지로서 적합한지를 보려고 현지 답사를 나갔습니다. 제대로 된 로켓 발사 실험장이 필요하다는 게 이유 중에 하나였죠. 쿠머스도르프는 너무 비좁고 보안에도 문제가 있어서 다른 데를 찾아보자는 거였습니다. A2 로켓의 성공은 독일 공군의 관심을 끌어냈다. 사령관 괴링이 이끄는 공군은 관료적인 간섭이 적었고 제트 로켓기와 같은 혁신적인 신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공군에서는 로켓 개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죠. 그러자 육군에서도 그만큼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공군한테 새치기를 당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육군과 공군이 합동으로 이 연구개발 계획을 추진하기로 1935년에 타협을 봤습니다. 1935년 12월 폰 브라운은 발티케 연안의 한 어촌 마을인 페네민데를 방문했다. 그곳은 첫눈에 마음에 들었다고 한다. 베를린에서 북쪽으로 240km 떨어진 페네민데는 자연의 모습 그대로였다. 새로운 로켓 개발 기지를 건설하기에 앞서 A4 탄도미사일의 무기 재원이 우선 확정돼야만 했다. 포병술의 전문가이자 로켓 개발 기획의 감독자인 말터 도른버거는 초대형 거포인 파리4와의 단순 비교를 통해 로켓의 재원을 결정했다. 그는 A4가 수직으로 발사할 수 있고 45도의 탄도를 유지하길 원했다. 파리4보다 폭약량은 100배나 많고 사정거리는 2배나 되게 했다. 즉 900kg의 폭약을 장착한 A4의 사정거리는 240km였다. 페네민데 해안가의 자연임 속에서 건설 인부들의 손길이 바빠졌다. (1937년 5월) 페네민데 실험기지가 공식적으로 개원했다. 수백 명의 엔지니어와 그 가족들을 위해 거주지라고 부르는 현대식의 안락한 집과 편의시설이 제공됐다. 공군의 실험시설과 비행장은 페네민데 서쪽 구역에 배치돼 있었다. 동쪽 구역은 육군 로켓 개발 계획의 본거지였다. 메른헤어 폰 브라운이 기술 총감독이었다. 당시 그의 나이 25살이었다. 페네민데가 아직 건설 중인 동안 A3의 개발이 쿠머스도르프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큰 로켓이었습니다. 길이가 약 7m였죠. 수천 미터를 올라가도록 만들었어요. 최소한 3, 4천 미터까지요. 기상 관측 장비를 부착해서 실험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무기로서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1937년 12월) A3를 발사하려는 시도가 4번이 있었다. 4번 모두 발사한 지 몇 초 만에 실패하고 말았다. 엔진은 완벽하게 작동했지만 A3의 자이로스코프 장치와 안정성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었다. A4 탄도미사일의 발사는 유도 제어 장치를 다시 설계하는 동안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A3를 개조해 A5란 명칭을 붙였지만 실제로는 A3였다. 꼬리 부분을 재설계해 구조를 개선했으며 이는 나중에 A4에서 보여지는 공기역학적 유선형 형태로 이어졌다. A3의 발사가 실패한 지 2년 후 새로운 자이로스코프 제어 장치가 시험대에 올랐다. (1939년 10월)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했다.
프랑스와 영국은 즉시 독일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A5 로켓이 완성되는 동안 전쟁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로켓은 순조롭게 발사돼 수직으로 거의 9,000m 고도까지 올라갔다. 그 후 무선 조종 낙하산이 펴진 가운데 로켓은 느릿느릿 바다로 떨어졌다. 제어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다. 며칠 뒤에 또 한 대의 A5 로켓이 목표했던 탄도 궤적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A5의 개발 단계에서 독일이 개발한 자이로스코프 유도 시스템은 1분 정도 미사일의 방향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A4 로켓의 경우는 궤도 추진 단계에서 1분 정도만 유도해도 성공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사일이 순식간에 시속 4,800km로 치솟아 올라 지상에서 3만 미터 고도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대기의 밀도도 변하고 속력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1940년 A5 발사가 20차례 넘게 이루어졌다. 이는 곧 A4를 목표로 한 준비 작업이었다. (1937년에) 개설된 페네민대 실험 장소는 A4 개발 계획의 기술적 지원을 위해 점차 확대됐다. 하지만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페네민대의 학구적인 분위기는 사라지고 정치적 음모와 군 내부의 권력 암투 속에 끌려 들어가고 말았다. 1941년 독일은 위기에 빠졌다. 소련 침공작전은 혹한의 눈보라 속에 진퇴양난에 빠졌고 게다가 미국이 참전했다. A4 개발 계획은 촉박한 완료 시한과 주요 원자재의 부족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폰 브라운이 이끄는 개발팀은 A5 유도 제어 장치 시험 단계에서 그보다 더 크고 복잡한 A4를 만들고 발사하는 쪽으로 나아갔다. 1942년 여름 최초로 몇 기의 로켓들이 완성돼 발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까지의 로켓 가운데 가장 크고 복잡한 구조의 로켓이었다. 길이 14m, 너비는 2m가량이고 무게는 액화산소와 알코올의 혼합 연료를 가득 채웠을 경우 13톤에 육박했다. 엔진은 1936년에 발터 TL이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로켓 모터를 구상하면서부터 개발이 시작돼 왔다. 쿠머스도르프에서 개발했던 액체 연료 엔진은 불과 몇 톤의 추진력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발터 TL이 새로 개발한 엔진은 불과 몇 톤이던 수준에서 23톤의 추진력으로 향상됐죠. 엄청난 발전이었습니다. 보다 발전된 기체역학적 설계를 통해 A4 로켓의 안정적인 비행 체제를 뒷받침하는 형태를 만들어냈다. 지상에서 80km 상공까지 최대 시속 5,600km의 성능이었다. 대기권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구성을 유지하기 위해 겉은 철판이 사용됐다. 또한 가볍고 작은 터보 펌프를 통해 극한의 온도에서도 추진제 공급이 원활하도록 했다. 흑연 소재의 제트 날개와 연결된 신형 자이로스코프는 엔진이 점화된 뒤 가장 중요한 최초 1분 동안의 방향 추진력을 제공한다. 10년 동안의 연구 개발 기간을 거친 이 탄도미사일 계획의 성패는 각종 내부 시스템이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그동안 독일군 수뇌부는 로켓의 완성이 수없이 지연되는 데 지쳐 있었다. 새로이 개발된 펄스 제트 엔진 방식의 비행 폭탄인 피셀러 103호, 즉 암호명 체리 폭탄이 비용도 덜 든다는 점에서 그럴듯한 대안으로 떠오르기까지 했다. 이 폭탄도 살상력이 엄청난 것이었다. 2월 13일 최초의 A4가 발사 준비를 마치자
기대와 긴장감이 고조됐다. 귀빈들의 놀라움 속에 발사된 로켓은 귀행음을 울리며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그런데 로켓이 음속의 속도에 도달하자 엔진이 꺼져버렸다. 로켓은 해변에서 몇백 미터 떨어진 바다로 추락했다. 그러나 국방장관 알베르트 스페어는 실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A4를 만든 엔지니어들의 노력과 기술력을 칭찬했다. 스페어의 평가는 큰 힘이 됐다. 1942년 10월 3일 세 번째 발사에서 드디어 성공했다. 로켓은 창공을 향해 순조롭게 곧장 날아가다가 시야에서 사라졌다. 대기권의 상층부인 지상 80km 고도에까지 다다랐다. 총책임자 발터 도른버거는 그날 밤 장교 클럽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제 비로소 우주선이 개발됐다는 내용이 언급됐죠. 그런데 그 연설 가운데는 우리가 모르는 내용도 들어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총통을 위해 막강한 무기를 만들었으며 곧 적에게 발사해볼 작정이라고요. 그는 히틀러와 나치스당의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A4 로켓이야말로 영국을 제압해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고요. 히틀러는 로켓 기술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무기로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불을 내뿜으며 솟아오르는 로켓의 위용을 보자 독일의 불리한 전황을 반전시키고 그동안 독일 본토에 대한 공습작전을 감행해왔던 영국에 대한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게 됐다. (1942년 11월 22일) 히틀러는 국방장관 알베르트 스페어에게 A4 로켓을 런던 공습에 집중 투입하라는 지시와 함께 본격적인 생산을 허락했다. 하지만 A4 로켓은 대량 생산용으로 설계된 게 아니란 점이 큰 문제였다. 한 대 한 대가 거의 수작업을 거친 작품이었다. 본격적인 생산은 아직 요원했다. 게다가 독일 공군에겐 체리 폭탄이란 경쟁품도 있었다. A4보다 덜 복잡하고 1940년 영국에 대한 공중 전격전의 실패 이후 독일의 체면을 세워줄 무기로 기대됐다. 1943년 5월 페네민대 실험기지에 특별위원회가 소집돼 A4와 체리 폭탄을 비교해 결정하기로 했다. 국방장관 스페어의 영향력 덕분에 양쪽 다 연구 자금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불리한 상황에 처한 독일로서는 비밀 병기로서 전세를 역전시키는 쪽에 모든 기대를 걸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다. (1939년) 초부터 노르웨이 주재 해군 무관실로 전달된 익명의 편지를 시작으로 영국은 독일의 로켓 실험에 대한 정보를 간간히 입수했지만 확실한 내용은 못 됐다. (1943년 6월 23일) 발틱 해안의 외딴 지점에 대한 공중 정찰 결과 확실한 단서가 잡혔다. 두 개의 물체였다. 길이가 거의 12m. 로켓임에 틀림없는데 이제까지 보지 못한 크기였다. 하지만 처칠 수상의 군사 고문들 사이에서 이 사진에 대한 해석이 엇갈렸다. 그 로켓은 영국에게 긴박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주장에서부터 교묘하게 꾸며놓은 눈속임수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런던을 표적으로 한 새로운 종류의 항공 공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페네민대를 폭격하자는 결정이 내려졌다. 암호명 히드라 작전을 통해 영국 공군은 로켓을 개발하고 있는 독일의 엔지니어들을 공격 목표로 삼았다.
1943년 8월 17일 영국 공군 폭격사령부의 폭격기 600대가 페네민대에 1,800톤에 달하는 고성능 폭탄과 소위탄을 투하했다. 하지만 폭격기 레이더의 오류로 인해 목표 지점에서 많게는 3km나 벗어났다. 로켓 개발에 직접 관련된 인원 8,000명 가운데 732명이 사망했다. 그중 120명만이 독일인이었고 나머진 전쟁 포로와 폴란드인 강제 노역자들이었다. 페네민대의 로켓 기술자들을 뿌리 뽑겠다는 목표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핵심 요원들 대부분이 방공호와 참호 속으로 안전하게 대피했다. 로켓 엔진을 개발했던 발터 티엘 박사는 예외였다. 가족들과 함께 방공호에 숨어 있다가 직격탄을 맞아 사망했다. 그러나 중요한 실험 시설은 하나도 파괴되지 않았다. 페네민대 실험소는 실험 규모를 줄이긴 했지만 종전 때까지 연구 개발을 계속했다. 영국 공군의 폭격이 A4 개발에 큰 피해를 주지 못한 반면 나치스 내부의 주도권 쟁탈전이야말로 큰 영향을 끼쳤다. 공습이 일어나기 몇 달 전부터 A4 로켓의 본격적인 생산 계획이 독일 육군과 국방성 그리고 친위대장 하인리 히물러 사이에서 논의됐다. 도른버그는 강제 수용소의 포로들을 페네민대 실험기지로 데려와 A4 생산에 투입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들은 강제 노동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숙련 노동자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2차 대전이 중반에 접어들자 독일의 경제는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전쟁터에 나갔으니까요. 특히 동부 전선에는 인력 부족이 극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죠. 따라서 갖가지 형태의 강제 노동과 부역이 독일의 전쟁 경제를 간신히 지탱하는 기반이었습니다. 친위대장 히물러는 수년 전부터 A4 개발 계획에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시도해왔다. 독일과 제3제국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를 지적하자면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내부의 정치적 암투와 시기심이 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히틀러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나라였기 때문에 히틀러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권력을 갖게 마련이었죠. 히물러는 영국의 페네민대 공습의 여파를 친위대가 주도권을 잡을 기회로 삼았다. 친위대장은 히틀러에게 신형 슈퍼무기의 생산을 안전하게 진행시키는 유일한 길은 공습으로부터 안전한 지하기지를 만드는 것이고 친위대가 건설을 감독하겠다고 건의했다. 히물러는 A4 생산기지 건설을 담당할 적임자로서 친위대 준장인 한스 카물러 박사를 선택했다. 카물러에 대한 친위대의 신임은 절대적이었다. 그는 아우슈비츠 비밀 수용소의 건설도 감독한 바 있었다. A4 생산기지로 적합한 곳은 노드하우젠이란 마을에서 가까운 독일 중부 지역의 하르츠 산악지대였다. 원래는 석고석 광산이었지만 전쟁 이후 석유와 화학 제품을 저장하던 이곳을 개조해서 쓰자는 방안이었다. (1943년 8월 28일) 친위대는 무센발드 수용소에서 107명의 포로들을 이곳 광산으로 끌고 왔다. 포로들은 죽음의 공장을 짓는 일에 투입됐다. 기존의 광산굴이 17km에 이르는 터널과 방으로 개조됐다. 어떤 방은 길이가 150m, 높이가 15m였다. 전체 면적은 28만 평이었다. 이곳의 공식 명칭은 미텔베르크, 즉 중앙작업장이었다. 하지만 터널 안에서 작업하고 지내야 했던 불행한 강제 노역자들에겐 도라 노동수용소로 불려졌다. 터널 안에서 노역자들의 생활 여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참했다. 세면장은커녕 화장실도 없었다.
독일 전역에서 이루어진 모든 강제 노역의 악영향 중 하나는 강제 노역자들의 생존율이 극히 낮았다는 사실입니다. 빠르든 늦든 간에 결국에는 죽게 돼 있었죠. 도라 수용소에서는 천천히 죽는 편이었습니다. 각지에서 정기적으로 전출되어 온 강제 노역자들은 도라 수용소에서 죽을 때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1943년 말 최초의 강제 노역자들이 도착한 지 넉 달도 안 돼 이곳에서 만든 최초의 A4가 완성돼 출고됐다. 노역자들은 8,000명으로 불어났고 하루 24시간 2교대로 일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20에서 25명이 사망했다. 그래서 그곳에 화장터를 만들었습니다. 화장로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것만 갖고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죠. 그래서 시체를 화장로 밖에 장작 더미에서 직접 태우기까지 했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단시간 내에 엄청난 인명 손실의 대가로 카물러와 노른버거 그리고 폰 브라운의 로켓 개발팀은 지하 깊숙한 곳에서 A4 로켓을 만들어냈다. 국방장관 스페어는 미국도 못 쫓아올 정도의 우수한 성과였다고 치하했다.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감행하자 독일 공군은 히틀러의 분노를 담은 복수의 선물을 준비했다. (6월 13일) 영국으로 처음 발사되는 8,000기의 비행폭탄이 긴 연기를 내뿜으며 발사대에서 날아갔다. 폭탄 하나에 약 1톤 정도의 고성능 폭약이 들어있었다. 히틀러는 아주 기뻐했다. 괴벨스는 오랫동안 쉬쉬하면서 기다려왔던 베어겔 통스바펜, 즉 복수의 무기가 발사된 걸 경축했다. 영어 빅토리의 V자에 맞서는 의미에서 이 비행폭탄에도 V자를 붙였다. 연합국 시민들에게 초기에 충격을 주긴 했지만 8월 말경이 되자 V1만으론 영국을 굴복시키거나 전세를 뒤집을 수 없다는 게 자명해졌다. V1은 시속 640km의 비교적 느린 속도에다 내부 설계의 결함 때문에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확률이 25%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영국에서만 6,000명의 사망자를 냈다. V1의 실망스러운 성과는 A4 로켓의 시급한 완성을 요구하는 압력으로 이어졌다. 개발 시한이 마감된 것이다. (1944년 9월 8일) A4는 드디어 두 번째 복수의 무기인 V2로 명명됐다. 그로부터 2달 동안 V2는 하루에 평균 2대꼴로 런던을 향해 발사됐다. 그러나 처칠 수상은 11월 10일까지도 이와 같은 공습의 내막을 의회에 공개하지 않았다. V1과의 차이점은 시민들이 피하지 못했다는 거죠. 언제 피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난데없이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는데 희생되는 사람조차 뭐가 뭔지도 모르고 죽습니다. 사전 경보가 전혀 없으니까요. 어느 순간 그 장소에 있던 사람이 다음 순간에 이승에서 사라집니다. 아무런 경고도 없이 말이죠. 처칠 수상은 보복 차원에서 독가스를 쓰겠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그의 군사고문과 미국의 반대로 저지됐다. V2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없었다. 시속 5,600km의 속도로 떨어지는 V2를 격추할 수도 없었고 발사 지점을 자주 옮기기 때문에 정확한 지점을 폭격하기도 어려웠다. V2라는 무기는 완전히 지하의 숨은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데다가 습속의 벌레나 동물처럼 발사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 이리저리 이동하기 때문에 포착하기가 어렵죠.
생산기지에서 전선으로 옮겨 보내는 과정에서 일부가 연합군 폭격기에게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단 이동 발사대에 설치된 상태에서 파괴된 경우는 없다. 이와 같은 경험은 50년 뒤 걸프전에서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에서도 다시 드러났다. 벨기에의 앤트워프 항은 연합군의 독일 본토 공격의 전초기지였다. 그만큼 가장 심한 보복이 가해졌다. V2가 하루에 26기나 떨어졌다. 1944년 12월 16일 한 기가 사람들이 모여있던 극장에 떨어져 567명이 사망했다. V2 공격으로 인한 피해 가운데 최대 규모였다. 로켓 공격이 소기에 성과를 거두자 도른버거와 폰 브라운은 V2 개발의 공으로 독일 최고의 훈장들을 수여받았다. 기사 십자 훈장과 전공 십자 훈장, 그리고 군도까지. 미텔베르크에서는 한 달에 600대의 V2가 생산됐다. 생산 차질이 생길 경우 친위대가 그야말로 엄벌을 가했다. 어느 구역에서 태업의 조짐이 보이기만 하면은 관련자들은 모조리 그게 5명이든 20명이든 모두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나머지 포로들은 작업장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매달려 있는 시체를 보게 됐습니다. 7개월 동안 V2는 연합군에게 심각한 타격을 가했다. 하지만 연합군이 진격하면서 V2 발사 기지도 네덜란드 서쪽으로 밀려났다. 290km 사정거리가 거의 한계점에 다다른 위치였다. 1945년 3월 말경 영국군과 캐나다군이 네덜란드로 진격하자 V2 공격은 잠잠해졌다. 3월 28일 브뤼셀에 떨어진 V2가 마지막이었다. 사흘 뒤에 마지막 V1 공격이 있었다. 4월 10일 미군 제3기갑사단과 제104 보병사단 병력이 노드아우젠 외곽에서 예상치 못한 저항을 받았다. 카물러의 친위대원들이 미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 마지막 최선을 다한 것이다.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진격에 나선 기갑병들과 보병들은 폰 브라운이나 노른버거, 지하 로켓 생산기지에 대해 알지 못했다. V1이나 V2에 대해서는 신문에서 약간 본 것밖에 몰랐고 노드아우젠은 독일 본토 장악을 위해 점령해야 할 곳이란 의미밖에 없었다. 이들은 다음 날 의외의 발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 강제 수용 시설 속에 최초로 들어간 연합군 병사들 대부분이 눈앞에 펼쳐진 처참한 광경에 아연실색했습니다. 강제 수용 시설에 들어간 미군 병사들은 600여 명의 사람들이 거의 죽어가고 있는 처참한 상황을 목격했다. 강제 노역자 3만 명 가운데 대부분이 일주일 전에 다른 곳으로 이송된 뒤였다. 병든 사람들 내버리고 간 잔악성에 비해 로켓 생산기지 자체는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눈앞의 처참한 광경과 비인간적인 강제 노동의 실상에 대한 놀라움이 어느 정도 가시자 공상 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기술로 만든 것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미군들은 이 기술들이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로켓의 원자재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죠. 원래 상태 그대로 남아있는 V2 로켓은 불과 10여 대에 불과했거든요. 다들 이리저리 찾아보느라 법석을 떨었습니다. 미 육군은 V2 특별작전을 세우고 로켓 관련 부품과 문서들을 확보한 다음 뉴멕시코의 화이트 샌즈 실험장에서 100대의 V2 로켓을 재생산해 보기로 했다. 이 작전의 이면엔 로켓 기술에 있어서 소련과 영국을 앞지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360톤이 넘는 V2 로켓 부품들이 미국으로 옮겨졌다.
영국도 미국의 협조를 얻어 이 미사일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실시했다. V2 몇 대를 국수 해변 근처의 해군 포 사격장에서 북해 쪽으로 발사하는 실험도 해봤다. V2는 독일로서는 완전히 실패로 끝났지만 연합국에게는 아주 귀중한 자산이 됐다는 역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독일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해 개발한 기술이었지만 군사적 무기로서 그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죠. 하지만 탄도미사일의 엄청난 잠재력을 깨달은 미국과 소련으로서는 아주 핵심적인 기술이었습니다. 로켓이 최강의 무기가 될 것이라는 삐뚤어진 생각 때문에 우주여행이라는 유토피아적 이상은 군사 기술자들의 편협한 판단 속에 세계대전을 위한 무기로 변질돼 갔다. (10년간의) 연구 개발 끝에 나온 V2였지만 폭약의 총 투하량은 연합군 폭격기들의 폭탄 투하량의 4분의 1에 그치고 말았다. 또한 이 과학의 대걸작품은 엄청난 인명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졌다. 기술적 발전과 비인간적인 학대의 결합이 극치에 이르렀습니다. 나치스 독일의 로켓 기술 개발은 1945년 4월 11일 로켓 노무자 수용소의 해방 직전에 그 정점에 달했죠. 이들의 비인간적인 학대 행위는 그 며칠 전에 일어난 가델렉엔 전쟁 범죄에서 극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죠. 미군의 진격이 코앞에 다가오자 1000여 명의 V2 로켓 기지 노역자들은 인근 가델렉엔 마을의 헛간에 옮겨졌다. 그리고 산채로 불에 태워졌다. 불길을 피해 뛰쳐나온 사람들은 친위대 경비병들의 기관총에 맞아 죽고 말았다. (1945년 5월 2일) 아침 카물러의 친위대에 의해 바바리안 알프스 지역에 비밀리에 격리 보호돼 있던 500여 명의 로켓 기술자들 가운데는 폰 브라운도 있었다. 몇 주 전에 자동차 사고로 팔을 다친 그는 깁스를 한 채 침착하고 우아한 태도로 미군들에게 투항했다. 미군들은 날 구타하거나 해치지 않았다. 오히려 계란 후라이까지 먹여줬다. 라고 그는 나중에 회고했다. 넉 달 뒤 폰 브라운은 미국으로 건너가 전쟁으로 인해 아쉽게 중단됐던 그의 연구를 계속하게 됐다.